안녕하세요. 이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주식투자자를 위한 경제학 5장 경제성장과 경기변동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제성장하고 경기변동은 좀 다른 말이죠. 그래서 딱 봐도 느낌상으로 알 수 있죠. 성장은 뭘까요? 성장은 경제는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변동은 이렇게 성장했다가 주춤했다가 또 성장했다가 뭐 이렇게 반복하는구나. 변동. 경제가 맨날 성장하기만 하면 좋지만 분명히 경기 자체가 변동을 한다라는 게 이제 경제학의 이론 중에 경기 성장론 또는 경기 변동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하겠죠. 주식 투자자들에게 경제 성장 또는 경기 변동은 사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자로서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찬스가 언제일까요? 바로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 그리고 또 주식 투자자로서 주식 지수에 대한 이해 또는 주식 투자자로서의 자세, 오를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결국은 경기가 변동한다는 것도 역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 사실 경제학 언론책이나 뭐 이런 경제학 전체에서 이론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파트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을 8장, 1장부터 8장까지 만들었는데 그럼 8분의 1이잖아요. 과연 경제학 전체 중에 8분의 1이 경제 성장, 경기 변동의 내용일 것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그 정도는 아닐 수 있으니까 저 뭐 이렇게 한 장 전체를 저런 걸 설명하지?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으로서는 충분히 8분의 1, 어쩌면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로 파트예요. 왜? 우리 주식 투자자는 경제가 성장해야지 좋은 거고 또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도 있다라는 변동론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더욱더 좋으니까 말이죠. 자,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 자, 그럼 생산성, 야, 너 갑자기 또 생산성이야. 원래 생산에 관련된 뭐 생산 함수랄지 이런 생산 관련된 이야기들은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미시 파트에서 생산자 이론에서 다뤘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산성이야? 그 이유는 여기 제목에도 있다시피 생산성과 경제 성장률을 왜 써놨냐면 결국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건 한 나라의 생산성이에요. 생산성. 특히 국민 1인당 생산성이 높을수록 그게 높아질수록 생산성이 향상될수록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생산성이 향상되는 거는 생산성이 무엇으로 결정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볼게요.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보면 근로자 1인당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자연 자원, 기술 지식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그 근로자의 생산성이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네 가지 써 있죠.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자연 자원, 기술 지식. 자, 그럼 근로자가 뭐 물적 자본을 갖고 있냐? 그 뜻이 아니고요. 나라 전체에 물적 자본을 근로자 1인당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 전체에 어떤 물적 자본이 좀 많이 있는지, 또 인적 자본이 많이 있는지, 자연 자원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기술 지식은 어떤지.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인구, 뭐 국토의 면적, 자원 이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딱 보면 그 나라의 부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이 좋아지려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그냥 적당한 수준, 많지도 않죠. 뭐 1억, 2억, 3억, 10억 인구가 있는 중국도 있으니까. 그래서 면적 굉장히 적죠. 면적 우리나라 땅은 굉장히 적어요. 자원 거의 없죠. 부 뭐 이제 좀 이제 뭐 한 선진국 대열 들어갈랑 말랑 뭐 한 세계 뭐 한 12에서 15위 사이?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는 생산성을
높이는 요인 중에 그렇게 그다지 막 자랑할 만한 건 별로 없어요. 뭐 이거라도 해야 돼요, 이거. 기술 지식.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학자들이. 자, 경제 성장률은 주로 GDP 성장률로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사장에서 배운 거시 파트의 첫 번째에서 배운 게 바로 국민소득과 물가잖아요. 자,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 뭘까요?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개인들이 나는 성장했어 라고 느낄 때, 경제적으로 성장했다고 느낄 때, 내 재산이 증가하고 내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연봉 3천만 원 받다가 연봉 1억 받고, 또는 내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1년에 재무제표상의 순이익이 1년에 3천만 원 나다가 1년에 1억이 나면 경제적으로 성공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나라 전체를 볼 때는 국민소득이 성장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표일 것이고요. 국민소득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 GDP, GNP, 뭐 NI,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중에 가장 핵심은 GDP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주로 GDP 성장률로 나타낸다. 자, 그러면 이런 국민 생산성을 높이고 또 GDP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쓰는지를 한번 보면, 정부에서는 저축과 투자를 장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외국 자본을 투자 촉진하고 저축과 투자를 장려할까요? 바로 물적 자본을 높이기 위해서죠.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돈이 뭐예요? 바로 저축. 국민들이 돈을 모아줘야 돼요. 저축. 그리고 그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기업들이 투자. 그리고 국내에 있는 돈은 한계가 있어요.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빌려야죠. 나라에서 돈을 빌려야 돼요. 그게 바로 외국 자본의 투자 촉진. 또 교육 지원. 교육 지원은 뭐겠어요? 기술 지식을 높이는 거죠. 야, 우리 교육 많이 시켜야 돼. 특히 우리나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뭐가 땅덩어리가 넓어요. 뭐 인구가 뭐 막 몇 억씩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기술 지식으로 맨파워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의 힘, 1인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이 우리나라의 기술 지식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육 지원이고요. 정치적 안정, 특히 우리나라 굉장히 중요하죠. 왜? 우리나라가 특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왜? 우리나라 지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과소평가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에 있는 거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야, 너네 맨날 북한하고 대치 상황인데 뭐 막 서로 대포 쏘고 그러면 우리 불안해서 우리 돈 투자할 수 있겠니? 그 우리가 여기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실은 되게 그 국가 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사실은 세계 의무적으로 국방 의무를 책임져야 되는 나라가 몇 개나 돼요. 몇 개 없잖아요. 뭐 우리나라랑 이스라엘이랑 대만 뭐 몇 개 한 4-5개 있나?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중에 하나죠. 왜? 어떻게 보면 휴전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아직은 남북 대치 상황이야 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군대에 가서 막 총도 쏘고 막 하지만 실제로 뭐 제대하고 또 여자분들은 아예 군대도 안 갔다 왔고 실제로 뭐 어디 북한에서 뭐가 날라오고 우리도 또 뭐 대응하고 해도 사실 우리는 그렇게 불안해하진 않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더하죠. 주식시장은 요즘에 뭐 북한에서 뭐
핵실험을 했다고 해도 별로 안 빠져요. 처음에 했을 땐 굉장히 급락을 했어요. 시장에서도 많이 받아줬는데 뭐 지금 몇 차 핵실험입니까? 뭐 6차, 7차 막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미사일도 몇 번을 쐈습니까? 뭐 맨날 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 또 쏘나 보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외국 생활을 좀 했었고 저희 가족들도 외국 생활을 했었고 뭐 외국인 친구도 몇 명 있고 한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에서 뭐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뉴스 한 번 보고 끝나거든요. 몇 주 있다가 막 가족들한테 전화. 한국 아무 문제 없지? 막 이러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약간 언론의 태도랄지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너리즘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언론의 태도랄지. 왜냐하면 북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 CNN 같은 데서 하루 종일 나올 때가 있어요. 북한에서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CNN에서 하루 종일 떠들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서방 세력들, 소위 말하는 미국이나 뭐 이런 서방 세력들은 북한이 지금 난리가 났네. 남북한이 뭐 대치 상황이네.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죠. 거기다 중국과 일본까지 같이 이렇게 중국, 일본, 우리나라, 남북한이 이렇게 엉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나라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늘 이게 걱정인 거죠. 야, 저기 한반도 저기 괜찮아? 리스크 있는 곳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누굴 탓할 수도 없고 받아들여야 돼요. 언제까지? 통일되기 전까지는 받아들여야죠. 독일의 예전에 구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돼서 이제는 뭐 독일로 하나로 합쳐졌듯이 남한과 북한이 합쳐지기 전에는 이거는 영원히 남아있는 숙제겠죠? 숙제입니다. 그럼 이게 숙제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식시장에서도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야, 너네 좀 위험하지 않아? 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정치적 안정, 그 중에서도 남북 간의 이 대치 상황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자, 이 정도로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써야지 GDP가 올라가고 또는 생산성이 올라가는지를 설명을 해봤고요. 이 아랫부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뭐 여기도 아까 뭐 물적 자본, 또 저축 투자 장려, 외국 자본, 뭐 이렇게 자본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과연 자본이 많으면 그러면 정말 생산성이 계속 증가하냐? 끝없이 증가하냐? 끝없이 증가하지 않아요. 자본이 증가할수록 한계 수익은 체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요. 한 단위 올라갈 때마다, 자본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엄청 많이 수익, 엄청, 점점 수익이 작아지네? 점점 작아지네? 그 다음에는 수익이 거의 없어져요. 이게 바로 한계 수익이 이 기울기가 이렇게 체감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 그런 거 한번 말씀드렸죠. 논을 말씀드렸어요. 논이 있는데 이 논이라는 땅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농산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자본을 투입해요. 어떤 자본? 경운기라는 자본을 투입해요. 경운기. 그럼 경운기 한 대, 경운기 두 대, 경운기 세 대, 경운기 100대 집어넣으면 수확량이 늘어나겠어요? 경운기를 부딪혀갖고 농사 다 말아먹죠. 처음에 적당한 숫자까지 증가할 것이고 그 적당한 숫자까지도 첫 대가 가장 많은 증가를 일으킬 것이고 줄어들고 언젠가 가서는 오히려 총 수확량도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자본의 한계 수익이 체감한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뭐 이런 경우기 이런 구분이 아니고 우리가 주식 투자자로서 주식을 생각해 봐도 돼요. 주식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100만 원이 있느냐, 1000만 원이 있느냐, 1억이 있느냐, 100억이 있느냐 이렇게 4개만 구분해 볼까요? 100만 원으로는 한 달에 50% 낼 수도 있어요. 1000만 원으로는 한 20% 낼 수도 있습니다. 1억으로 한 10% 낼까? 야, 100억으로 뭐 한 3% 낼까? 이렇게 금액이 커질수록 나의 수익률은
점점 낮아지는 거죠. 금액은 커지는데 내 수익률은 낮아지는 거, 그게 바로 자본이 증가할 때 한계 수익이 체감한다는 표현, 또는 자본 한 단위가 증가할 때 추가 산출량이 체감한다는 표현,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같은 뜻으로 저축률이 증가하면 궁극적으로 성장률은 낮아짐. 저축률이 증가하면 궁극적으로 성장률은 낮아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경제학에서 저축은 미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축은 미덕. 미덕이라는 말이 뭐죠? 그 좋은 거라는 뜻. 굿입니다요. 저축은 좋은 거야. 경제학에서. 왜? 저축을 해야지 돈이 모이고, 모인 돈으로 투자를 해야지 한 나라가 발전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축은 돈을 모으는 개념도 있지만요, 반대로 말하면 소비를 하지 않은 돈이라는 뜻도 되잖아요. 보세요. 우리 개인 입장에서 저 또는 제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월급이 5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500만 원을 다 쓰는 것과 500만 원 하나도 안 쓰고 다 저금을 하는 것과 우리나라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부분이 더 도움이 되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 봐요, 한번. 내가 500을 다 쓴다는 얘기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왜? 소비 활성화. 그렇지 않아요?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내 월급 500만 원을 다 씀으로써 삼겹살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옷도 사고 각각의 물품들을 만든 기업에 내가 돈을 벌게 해주는 거잖아요. 500만 원이라는 돈을 한 달에 다 소비를 함으로써. 그런데 소비를 안 하고 500을 저축을 했다. 그럼 그 돈은 은행에 그냥 묶여 있잖아요. 그 돈이 생산성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돈을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소비하는 것과 기업이 투자로 이어지는 것과 어느 게 더 나을지는 사실은 저축보다는 소비가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원래는 저축은 미덕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소비가 미덕이야. 뭐 이렇게 경제학에서 바뀌지 않았나. 소비 활성화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죠. 저축 활성화라는 말은 별로 못 듣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개발도상국, 후진국은 저축이 훨씬 중요해요. 제 어렸을 때 저희 집 바로 앞에 새마을금고가 있었어요. 요즘에도 새마을금고라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새마을금고가 있었는데요. 이게 아마도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금고라는 이제 제2금융이 있었는데 여기 이자율이 그렇게 높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돈을 좀 밝혔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1 때 깜짝 놀랐어요. 깜짝. 왜? 제가 돈을 은행에 저금을 해서 뭐 잔액이 뭐 한 5만 원이나 있었을래나? 뭐 5만 원, 10만 원 사이였을 거예요. 5만 원이나 있었을래나? 뭐 1년 동안 막 세뱃돈 받고 막 뭐하고 용돈 뭐 해서 한 5만 원 있었겠죠. 근데 연말에 딱 봤더니 이자가 붙었는데 정말 제 기억이 생생해요. 한 30%가 붙었어. 정말 신기했습니다. 5만 원이 6만 5천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돈이라는 게 이렇게 불어나는 거구나. 그때 처음 느꼈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려는 거냐면 그 당시에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여러 은행에서 대대적으로 했던 게 저축 강조예요. 저축. 뭐 저축의 날이라는 거 있었고요. 뭐 초등학생들한테도 통장 하나씩 다 만들게 했고 저축의 날에 뭐 얼마 갖고 오게 하고 뭐 하여간 나라 전체적으로 저축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는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에. 후진국이니까. 돈이 없어요. 기업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에서 은행에다 돈을 빌려야 돼요. 근데 은행에도 돈이 없어. 은행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이 은행에 돈을 저금을 해야죠. 국민들이 은행에 돈을 저금을 해야지 기업에서 그거를 대출을 받아서 자기 회사를 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축을 굉장히 부흥을 시켰다고. 그런데 요즘에 사실 저축하라는 말 공개적으로 별로 그렇게 하는 거 못 봤어요. 오히려 소비 활성화 정책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심지어는 휴일을 더 늘린다. 왜? 소비 활성화. 소비 활성화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후진국 개발도상국 이제 벗어나면서 이제는 뭐 이런 자본들이 없어서가 아니고 좀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정책으로 가는 거다. 그게 바로 저축률이 증가하면 궁극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후진국의 경제 성장률이 더 빠른 이유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자본의 증가 시 한계 수익은 체감하고 자본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추가 산출량은 체감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진국의 경제 성장률이 더 빠른 이유예요. 그게. 인구 증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에 어떻게 미치냐.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률에 장점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률에 단점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자, 어떤 측면인지 볼까요? 인구 증가가 좋은 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비의 개념들. 내수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되겠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그죠? 인적 자원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인적 자원.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인구가 많냐 적냐, 인구가 성장하냐 감소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는 이유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죠. 인구가 증가할수록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는 게.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는 거랑 경제가 성장하는 거랑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왜? 부동산 시장은 제한된 땅, 제한된 집,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땅값,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인구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훨씬 높지만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의 자체에 긍정적인 영향만 미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부정적인 영향은 뭔다라고 말한다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근로자 1인당 자연자원, 기술지식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보셔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금 인구가 지금보다 더 많아진다. 어떤 교육 지원에 대한 1인당 교육 지원비는 훨씬 줄어들겠죠. 양보다 질이라는 개념이에요. 양만 많아지면 뭐합니까? 질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1인당의 개념으로 본다면, 1인당 생산성을 결정하는 1인당의 개념으로 본다면 인구가 무조건 증가하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라는 거. 그 나라에 부가 많고 자원이 많으면 인구가 증가할수록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증가할수록 좋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수준 아닌가.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이.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넘겨볼까요? 경기 변동에 대한 얘기 이제 하네요. 경제 성장은 앞부분에 썼고 이제 경기 변동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경기 변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변동이라는 건 경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고요. 올라가는 게 바로 회복되고 확장됐다가 정점에 이르러서는 다시 경기가 후퇴하고 수축되고 다시 저점에 이르러서는 다시 회복하고 확장되고 이렇게 경기가 변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식시장 그래프랑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아요?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게 똑같고 두 번째는 뭐가 똑같아요? 바로 근데 결국은 상승하네. 결국은 상승하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게 똑같고 두 번째는 결국은 상승하네. 주식시장은 똑같죠. 왜 주식시장하고 경기 변동론하고 똑같은 그래프의 그림을 갖고 있을까요? 바로 주식시장은 결국은 경제의 선행 변수일 뿐이에요. 경제가 좋아지면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주식시장도 안 좋아지고 경기 변동은 경제의 흐름을 나타내는 이론이고 경제의 흐름에 맞춰서 주식시장은 움직이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주식시장이 무슨 가치 투자에 의해서 야 이거 좋은 종목이다 사자 이거 올라가냐 이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 자체가 한 나라 경제의 선행 지표예요. 한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면 그 나라의 기업들이 좋아지고 한 나라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 나라의 기업이 안 좋아진다는 것을 지금 포인트를 두고 보신다면 이해가 쉽습니다. 주가지수, 주식시장은 한 나라 경제의 선행지수. 선행이나 동행이나 같이 움직이는 건 똑같아요.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거지. 시차의 차이일 뿐이지 경제가 좋으면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좋은 거고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안 좋은 거고 그럼 경제가 좋냐 안 좋냐는 경기 변동론이 나와요. 좋다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반복되고 결국은 좋더라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바로 한 나라의 경제의 변동을 나타내는 경기 변동 이론의 큰 틀입니다. 한번 볼까요? 뭐가 어떻게 다 바뀌는지. 자, 국민소득을 비롯한 경기 지표가 상승과 하락을 주기적으로 반복. 역시 주식과 똑같죠. 왜? 주식도 상승과 하락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잖아요. 매 제가 팟빵이나 뭐 공개된 블로그, 팟빵, 카페에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매일 오는 주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또 매일 떨어지는 주식은 또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게 세상이죠.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상승과 하락을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 다음 경제 전체의 충격에 대해 경제 주체들이 반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무슨 뜻이냐면 이유는 모르지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지금 여기 났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대요. 상승, 반복, 상승, 반복. 근데 그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이유를 충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충격이 나오면 경제 주체들이 와 이제 오르나 보다. 우리 경기가 오르네. 좋아진다 좋아진다. 또 어떤 충격이 나오면 야 이제 우리 경기가 떨어지네. 나빠진다 나빠진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제 전체의 충격에 대해 경제 주체들이 반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 현상이 바로 경기 변동이다. 그럼 어떤 충격이 어떤 충격인지는 바로 이 경제학자들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경제학이 훨씬 중요한 학문이고 주식 투자의 어떤 이론도 경제학보다 앞서는 이론 없다는 게 세계적인 석학들, 석학이 아니고 그야말로 전설인 사람들이에요. 케인즈는 경제학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프리드먼 두 번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케인즈, 프리드만이 경기 변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경기 변동한다니까요. 근데 자꾸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아무 의미도 없대. 뭐 의미가 왜 없어. 케인즈,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변화에 의한 총수요 측면. 케인즈는 수요 측면에서 경기가 변동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케인즈는 수요 측면에서 특히 수요도 일반인들의 소비 지출보다는 기업들이 투자 지출에 의해서 변화가 나오면 투자 지출이 활성화되면 경기가 성장하고 또 투자 지출이 위축되면 경기가 후퇴하고 이런 총수요 측면에서 케인즈는 경기 변동을 바라봤고요. 프리드만은 통화량에 의한 화폐적 충격. 이거는 공급 측면이에요. 공급 측면. 그래서 프리드만은 통화량에 의한 화폐적 충격에 의해서 봤고요. 화폐, 투자 지출, 그리고 슌펜터는 바로 슌펜터가 공급 측면, 얘는 화폐 측면, 얘는 총수요 측면. 슌펜터 기술이나 생산성 등의 공급 요인이 가장 중요해요.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슌펜터는 결국은 AS죠, AT. AS 총 공급이 이렇게 우측으로 가야지 경제가 성장한다 이거예요. 우측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균형 소득량이 계속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좋은 거다. 공급 곡선이 이쪽으로 가면 좋은데 공급 곡선을 이쪽으로 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 혁신, 1인당 생산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나라가 경제 성장하고 하락하고 반복하는데 경제 성장 시점의 특징을 보니까 기술혁신, 1인당 생산성 그런 공급량이 크더라. 그게 슌페터. 프리드만은 아니야. 화폐에 의한 게 가장 커. 프리드만은 뭐예요? 야 돈이나 풀어. 그게 돈 풀어. 케인즈는 야 기업들이 좀 어떻게 해봐 줘. 그럼 우리 맨날 뉴스 보면 요번에도 문재인 새 정부 바뀌고 하는 일들이 뭐예요? 민간 기업들 그때 만났잖아요. 가뚝이라는 이름이 왜 나왔어요? 다 100대 기업 안에 그룹사들만 불렀는데 100대 기업에 못 끼는 회사 불렀잖아요. 그게 바로 오뚜기, 가뚝이라면서요. 그 기업 회장들을 왜 불렀어요? 바로 기업들한테 야 투자 좀 많이 해봐. 총수요 측면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 통화량의 화폐적 충격은 뭐예요? 금리를 변동시킴으로써 돈을 많이 풀면 경제가 성장한대. 슌페터 기술혁신은 뭐예요? 야 앞으로 우리 기술혁신,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 한번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한번 앞서 봅시다. 그게 바로 기술혁신. 자, 이렇게
경기 변동을 나타내는 원인들을 세계적인 전설적인 경제학자들인 케인즈, 프리드만, 슌페터가 이야기를 했다. 여기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를 강하게 느껴야 돼. 강하게. 한 종목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한 나라의 경제 전체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늘 우리가 각인하고 있어야 돼. 지금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있네? 우리나라가 발전하면 뭘 사도 돈을 버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면 뭘 사도 돈을 잃습니다. 제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를 만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경제 성장기라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고요. 이 정도로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이론들을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